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건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인데요. 먼저 이 인물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2004년부터 약 5년간 총 10명의 부녀자를 납치하고 연쇄 살해해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또 그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했는데요. 그랬던 그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바로 강호순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강호순입니다. 오늘 강호순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그리고 박재일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강호순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강호순, 1969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강호순은 지난 2005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아내를 살해하고 이듬해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 살해해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사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네, 박재일 교수는 일선에 있을 때죠, 아마 저 시기가 강호순 연쇄살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강호순 연쇄살인은 이제 무고한 신명을 저렇게 연쇄살인한 것도 끔찍하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더 놀라웠던 건 강호순을 둘러싼 그 주변인들의 평가였습니다. 아하. 네, 주변 이웃들이 강호순에 대해서 뭐 사위나 동생을 삼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이런 평가들을 보이거나 또 실제로 외모 역시도 아주 굉장히 온순하고 순박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상하는 연쇄살인마와는 완전히 다른 그 인상을 보여준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권일용 교수는 당시 프로파일러로 직접 이 사건 프로파일링에 투입됐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네. 그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파일링 팀이 서울지방경찰청에만 있다가 예. 이 강호순 사건이 발생되던 2006년 11월 1일에 경찰청으로 직제가 옮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청에서 2006년 4월에 정남규가 검거된 이후에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제 경찰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령이 났는데 네. 11월에 발령이 나서 그 다음 달 이제 12월 20일부터 이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해서 네.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은 실종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사실 못 가지고 맞아요. 예. 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노래방 근무하시던 분이 실종되니까 뭐 누군가와 같이 나갔겠지. 그다음에 또 여대생 실종 당시에도 상당히 그 많은 충격을 줬지만 혹시라도 아는 누군가의 소행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연쇄 실종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박재일 교수. 네. 그런데 이렇게 연쇄 실종이 각각 개별 사건으로 오인되던 상황이었는데 연쇄 살인이란 것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네, 2005년부터 이제 경기 남부 일대 여성들의 실종 사건이 좀 빈발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네. 그래서 경기도 군포시에서 이제 7번째 희생된 피해자의 실종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소유의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려던 장면이 수사팀에 포착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CCTV를 분석하고 대상자의 주거지에 갔더니 강호순이 이제 자기가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을 불태워서 없애버리거나 네. 하는 이런 그 노력들이 의심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는 네. 대상자 강호순 집에서 찾아낸 전버 끝에서 이제 콩알 만한 그 혈흔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서 이 군포 피해자의 DNA가 발견이 돼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프로파일링을 하실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2004년에 네. 화성 노양 네. 여대생 사망 살해 사건도 아직 미결 상태였고 포천 여중생 사건도 발생을 했었고 성인들 실종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어떤 것이 과연 동일범의 소행인지
연관성 분석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중에 하나가 대상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네. 대상들이 또 뭐 어떤 비슷한 어떤 패턴이나 유형이 없이 연령도 막 달랐잖아요. 네, 연령도 다르고 예. 직업도 다르고, 예.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초창기에 이것을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웠었죠. 예. 그러나 어찌됐건 제가 이 실종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이렇게 탐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차례 강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격이 전혀 없었죠. 네, 그 당시에. 예.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수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 마지막 목격이 되었던 실종자들이 서 있었던 버스 정류장에 네. 이게 며칠씩 서 있어 봤습니다. 아이고. 서 있어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서로 버스가 너무 늦게 오니 네. 내 차를 타세요. 뭐 큰 길까지 모셔드릴게요. 이렇게 서로 호의적인 이 동승을 해서 이동을 네.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추웠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굉장히 추운 날이고 예. 대중교통의 어떤 그 간격들이 길기 때문에 네. 동네 주민들이 서로 도와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어서 이런 방식이 진행이 되었다면 결국은 아무리 탐문을 해도 네. 어떤 강제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유사한 실종들을 묶어서 이제 연쇄로 보고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2005년에 강호순이 자신의 네 번째 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장모를 살해하고 화재를 일으킨 그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네. 그 당시에는 이 방화인지 또 살인인지를 몰라서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그 당시만 제대로 이걸 수사했었어도 뒤에 연쇄살인은 안 생겼던 거 아닙니까? 네, 아쉬운 일이라고 볼 너무 수 아쉽죠. 있겠습니다. 네, 당시 그 강호순의 장모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제 두 사람이 사망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단순 화재로 결론을 내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쇄살인 이 혐의로 체포된 뒤에도 끝까지 장모와 네 번째 처를 살해한 방화살인한 행위를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수사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들이 사건 발생 10여일 전에 이제 기존 2개의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10여일 전에 추가로 2개를 더 가입하거나 네, 또 2년 동안 미뤄왔던 네 번째 처와의 동거 생활 가운데서 혼인 신고를 미뤄오다가 이제 사건 발생 5일 전에 혼인 신고를 하거나 갑자기? 네, 예. 이런 정황들이 결국은 유죄를 인정하는 자료들이 됐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권일용 교수는 그동안 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은 거의 다 프로파일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유영철, 정남규 이런 연쇄살인범 직접 면담해서 깊이 들여다보시기도 했는데 강호순의 연쇄살인이 다른 연쇄살인범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을 좀 꼽으시겠어요? 일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후광들, 소위 그 어떤 물리력을 막 공격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유인하고 네. 또 언어적인 이런 그 유인들까지 포함을 한 이런 이제 상황을 이용한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른 범죄자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자기가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통제 속에 끌어들여서. 아주 교묘하게 유인을 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좀 더 수법의 발전을 보인 이런 범죄 유형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테드 번디와 범행 수법의 유사성이 상당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고요. 예. 특히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충분히 자기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계획된 범죄들, 특히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유인할 때는 아주 심지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 피해자 여성들이 좀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진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전시함으로 해서 차에 저 사진을 이렇게 네. 뒀다면서요? 앞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피해 여성들은 예.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또 드러내고 알리니까. 네, 반려견도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정황들을 아주 교묘하게 장치를 했던 그런 수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강호수는 개와 친근하게 찍은 사진을 차량 앞좌석에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행에 발을 들이기 전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동물 학대를 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강호순 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를 본 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살 때. 개도 많이 잡고 매달아서 옛날 재래식으로 막 그렇게 잡고 겨울에 얼리고 굶겨서 50마리 다 죽였어요. 막 이런 모습 보일 땐 또 다른 사람이죠.
피를 보면서 눈빛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내면을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자, 강호순의 동물 학대 예사롭지 않은 게요. 권일용 교수 잘 아시지만 미국의 FBI도 이 동물 학대를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 중에 대부분이 그 전에 동물 학대 전력이 있다. 이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동물 학대 자체를 강력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데 동물 학대와 연쇄살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핵심적인 것은 결국 동물을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정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표출한다는 건데요. 예.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도 갈등 관계가 형성됐을 때 같은 방식으로 표출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강호순 사건에 있어서의 그 동물 학대는 사실 동물 학대라기보다는 동물에게 잔혹한 행위를 했다는 학대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징후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호순은 개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살인하고 또 은폐하는 쾌락형 연쇄 살인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형사님, 제가 입을 연 다음에 뭐 숨긴 게 있나요? 이제 없습니다. 그때는 증거가 없었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시신을 찾아줘야지 싶었는데 검찰이 증거를 가져왔기에 털어놨어요. 허수아비 같은 경찰이 날 잡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검거되기 전에 내 축사 주변에서도 수색 작업이 벌어지기에 시신 있는 위치를 가르쳐 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만하고 자기 과시욕이 넘쳐 흐르는 강호순의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연쇄살인범들도 동기가 좀 다양하잖아요. 금품, 분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호순은 어떤 동기를 가졌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가학적인 성범죄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특히 이춘재 범행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예. 쉽게 말해서 피해자들을 단순히 성폭행을 통해서 자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공격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거나 네. 이런 고통들을 굉장히 많은 결박을 통해서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강호순의 범죄 현장을 발굴할 때 보면 네. 시신이 발굴됐을 때 전부 피해자의 의복으로만 결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결박들을 보면 이춘재의 범죄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고요. 방금 그 이 진술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제가 면담을 하러 들어갔을 때도 네. 지금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시간에 DNA 증거라도 하나 찾아와야지. 아하.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을 보면 예. 아주 오만하고요. 아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너희들은 뭘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아주 건조한 표정.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이춘재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춘재나 유영철, 정남규 이런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동기, 유아기에 학대를 당했다든지 트라우마 혹은 뭐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든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그것이 뭐 합리화의 이유는 안 되겠지만 뭔가 어떤 추단할 수 있는 원인들을 찾을 수 있는데 강호순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이웃 주민과도 잘 지내고 또 어린 시절에 어떤 뚜렷한 학대 흔적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연쇄살인범이 됐다고 보세요? 사실 뭐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그 정도의 폭력이나 학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아주 부정적이고 어떤 큰 감정을 경험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뚜렷하게 보고 확인하지는 못해도 무의식에 계속 어린 강호순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네. 아주 냉대, 냉소 또는 차가운 부모의 대응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그런 뭐 사이코패스적인 쾌락형 연쇄살인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한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몽타주 포인트를 짚어볼 시간입니다. 박재일 교수는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강호순을 이해하려면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몽타주의 포인트 한마디로 짚어주세요. 네, 오늘 몽타주의 포인트는 두 개의 얼굴입니다. 두 개의 얼굴. 네, 여성 10명을 살해하고 또 자신이 키우던 동물들도 잔인하게 학대한 이런 살인귀와 같은 이 강호순이 한편으로는 이웃들한테 뭐 사위 동생 삼고 싶다 또는 온순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네. 유죄해왔던 그 이중성. 그래서 결국 세상 잔인한 연쇄살인 엄마와 또 온순한 두 개의 얼굴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닐까. 그래서 두 개의 얼굴로 삼았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저 사건 경기청의 요청으로 참석을 해서 네, 네. 그 분석을 하면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네. 수원의 개농장 주변을 가봤는데 좀 깜짝 놀란 게 인근에 있던 노인분들을 이제 만나 뵙고 여쭤봤어요. 네, 네. 강호순 기억하냐 그랬더니 언론 뉴스에 나오는데 절대로 강호순이 범인이 그런 아니라는 사람 거예요. 아니다 그러고.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착한 청년을 본 적이 없대요. 요새 누가 젊은이가 노인들 가는데 찾아와서 인사하고 무거운 짐 들고 가는데 와서 제가 들어드릴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네. 강호순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 박재일 교수가 짚어주신 두 개의 얼굴이 정말 강호순에게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네, 좀 극명한 차이가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권일용 교수가 짚어본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강호순 이해의 포인트 무엇으로 짚으시겠습니까? 오늘 몽타주의 포인트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이용한 범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유영철 정남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침입하고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이런 범행을 저질렀지만 네.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지역 특성, 문화를 이용해서 네.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유인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어허. 그래서 두 가지죠. 현장에 존재하는 그 문화적인 특성, 네. 상황을 이용한 이런 그 범행 대상을 설정을 하고 네.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자기 차에 태우는 이런 어떤 그 대화 기법, 소위 이제 범죄 수법인데요. 예. 한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뭐 거절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호의를 베푸는데 더 이상 거절을 하게 되면 이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피해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미안하게 만드는 거네요. 미안하게 만드는 이런 아하. 교묘한 수법을 썼기 때문에 네. 진화된 연쇄살인범의 수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권일용 교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앞서 박재일 교수가 두 얼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강호순이 보였던 두 얼굴이 하나는 개에게도 나타난다. 자기가 키우는 그 개는 엄청 애지중지하면서 그 개 사육장에 있는 개들에게는 잔혹한 그런 그 학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사람도 역시 나눠서 자기 가족은 끔찍히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끔찍한 사랑을 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살해를 하는 여성들이나 타인에게는 엄청난 그런 차가운 가학성을 보였는데 이런 이중성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목숨을 자기가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기가 가까운 친목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필요하지 않고 마치 도구처럼 쓰여지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냉소적이고 어떤 그 가치 없는 어떤 평가를 하는 네. 이런 것들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결국 그런 범죄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조일 교수 그리고 또 하나 강호순이 어떤 상징하는 것이 흉악범 신상 공개잖아요. 공개제도. 네. 강호순 사건 이전에는 사실은 기준도 없고 법도 없어서 네, 그냥 언론 자유. 언론이 자율적으로 어떤 언론은 공개하고 어떤 언론은 하지 않고 네, 그러다 맞습니다. 강호순 사건 발생한 이후에 경찰이 공개 대상을 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언론이 하면서 결국 이런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법률에 생겼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공개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줍니다. 예. 하지만 이제 범죄자라 하더라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여건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흉악한 일정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함으로 해서 사회에 대한 감시망을 사회 전체로 확장하는 기능, 이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또 재범을 억제하는데도 또 방지하는데도 이런 그 역할들을 또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네.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87%가 네.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불거지는 문제는 형평성이잖아요. 네. 그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고 네. 이것이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각 지방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조금 더 좀 형평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요건은 범죄가 일단 잔혹해야 하고 예. 그다음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네. 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공익성이 있어야 하고 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어야 하고에 대한 예. 충족이 되고 또 특정한 범죄면 가능한데 네.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와 또 사회의 감시망을 확장하는 측면과 또 역기능 사이에서 좀 조절점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자, 그리고 권일용 교수, 이 강호순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96년 이후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마지막 사형 집행을 당한 지존파,
네. 그들이 범행 직후에는 막 방송 앞에서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뭐 우리 어머니도 못 죽여서 한이다 이렇게 막 과시 자만 이렇게 떨다가 사형 집행장 앞에서 결국 눈물 흘리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거든요. 강호순 같은 경우 지금까지 반성이나 후회 또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최초에 강호순이가 검거가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네. 내가 타라고 했을 때 탄 그 피해자들이 잘못된 아이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그런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 강호순의 어떤 그 왜곡된 감정이나 죄책감들은 아마 변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여전히요. 네. 네, 지금까지 강호순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강호순의 이면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두 개의 얼굴, 쾌락형 연쇄살인, 동물학대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본 강호순의 이면은 어두운 무의식이 만든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태도, 어떤 대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는 아주 무겁고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연쇄살인이라는 악마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